채권이란?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만기 1년의 액면가는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면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할인채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상승하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논리가 팍팍 떴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끄떡끄떡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액면가는 변동한다, 안 변동한다? 5천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할인채의 가격, 이게 이제 현금인데 지금 팔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현금 흐름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격.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면 이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으면 상승할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액면가의 현재 가격이 얼마예요? 1 플러스 R분의 N분의 F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으면 당연히 액면가의 현재 가치만큼 올라가는 건데 액면가의 현재 가치 결정하는 건 뭐예요? 이자율이란 말이죠.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하락한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이때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연 10%일 때 1년 뒤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으로 계산된다.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 10%의 이자 100원이 붙어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격과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아진다. 이거를 읽고서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글을 보고서 아까 말한 1 플러스 0.1에 현재 1,100 이퀄 1,000 요거를 표시를 해줘야 이 글이 이해가 되지. 이거를 그냥 이 글로만 읽으면 의미가 없는 글이 돼버린다는 거죠. 요 글에서 요거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요거와 같아진다는 거죠. 요거와 같아진다. 즉 채권의 만기 수익률, 요 만기 수익률 0.1 요거와 시중금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논리가 건너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건너뛰었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두 번씩 건너뛰니까 이거를 읽다가 다 포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 일치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수익률 곡선이란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은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 곡선으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증가하여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가 더 흔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기가 길수록 만기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더 흔하다는 거죠. 왜 이게 더 흔할까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많을까요? 디플레이션 상황이 많을까요? 인플레이션 상황이 많다는 거죠. 즉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지 금리가 내려가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되면 금리를 낮출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금리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는 잘 않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을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곡선은 올라갈 수도 있고 수평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수익률 곡선이 항상 양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림 2와 같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으로 채권에 2년간 투자할 때 2년 만기 채권을 사는 방식과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연속해서 사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과 1년 만기 채권에 연속해서 투자할 때의 수익을 비교할 것이다.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죠.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각각 A, B라고 하고 1년 후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B-라고 하자. 투자자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1 더하기 A 곱하기 1 더하기 A다. 됐죠? 한편 투자자가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금액을 1년 후 다시 1년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1 더하기 B-이다.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채권의 수요가 몰려 가격이 조정되므로 결국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질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아비트리지가 생긴다는 거죠.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런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반면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 수익률로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값이다. 따라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 사이의 만기 수익률 차이, 즉 장단기 수익률 격차는 B-에 대한 기대치에 의존한다. 자, 그러니까 B-가 독립변수라는 거죠. 자, B-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 A가 변한다. B-가 변하면 A가 뭐한다? 변한다.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건너뛴 거예요.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1년 후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면. 그럼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경기가 호황이어서 좀 누르고 싶은 거잖아요. 호황 예상. 그래서 반대로 투자자들이 B-가 B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뛴 게 왜 그런 말이 잘 나타나질 않았다는 얘기죠. 아까 1 더하기 A, 1 더하기 A, 1 더하기 B, 1 더하기 B 다시. 요거 보여줬잖아요. 이게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채권의 만기 수익률 결정 요인.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건데 너무 어려워요. 자, 이게 본문을 보면 채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이 본문도 본문사세요. 이것도 보고 본문도 보고. 기업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게 나와요. 기업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입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려운 지문이냐 하면 주식은 엄마 아빠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고 여기저기 선생님들도 투자해본 경험이 있지만 이 채권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은 본 적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경험도 못 해본 부모님들 중에서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 이거는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발행을 기업들만 하니까. 그러면 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일단 모르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채권을 갖고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나경아, 정차려. 여기서 채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기업이 돈을 차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차입은 뭐 하는 거예요?
빌린다라는 뜻이라고. 기업이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러면 기업은 돈을 왜 빌리냐 하면 투자를 위해서 빌리는 거예요.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러면 차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차입은 뭐냐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5천억이 필요하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서 5천억을 대출해 주세요. 그럼 기업은행은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5천억을 대출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은 그렇죠? 이게 대출이 들어가죠. 그럼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왜 채권을 발행하냐 이거예요. 둘 다 차입인데. 그냥 차입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고 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방법이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방법인데 기업은 왜 채권을 발행하냐 말이에요. 채권은 보통 어떻게 발행되냐면 은행이 중개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업에서 채권을 사서 사람들한테 다시 쫙 뿌려줘요. 이거를 펀드라는 상품으로 이렇게 뿌려준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이 모양이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익숙한데 일반 사람들한테 익숙한 모양이 아니니까 이 글이 어려운 거예요. 보지도 못한 얘기를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기업이 은행에서 차입을 하려고 그러면 5천억이라는 돈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은행은 이 사람한테 5천억을 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큰 돈이란 말이에요. 은행이 이 사람한테 5천억을 빌려주면 은행은 이 사람이 5천억을 갚을 때까지 그 돈을 운용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은행은 돈이 5천억이 묶이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이 기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그 은행은 5천억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채권은 뭐냐 하면 5천억이라는 돈을 은행이 중개는 하지만 각각의 개인한테 파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보통 5천만 원짜리가 되게 많은데 5천만 원짜리 채권을 팔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액면가라고 5천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채권은 이자 5%. 만기 2027년 3월 1일. 그럼 2027년 3월 1일 날 5천만 원을 갚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한테?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해됐죠? 이자 5%라고 하면 이거는 연말마다 25만 원씩을 5%면 250만 원인가? 250만 원씩을 매년 주겠다는 거죠. 이걸 이자율, 채권에는 이자율이 표시되고 발행자, 뭐 삼성전자 이렇게 발행자가 표시될 거고 만기가 표시되고 이 액면가가 이렇게 표시된다. 이게 뭐야? 액면가야, 액면가. 그러니까 채권을 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은행에 돈을 3년 동안 넣는 거하고 채권을 갖고 있는 거하고 채권 이자율이 좀 높을 가능성은 있어요. 은행에 넣으면 워낙 안전하니까. 그러면 채권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보다 약간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반인은 은행에 돈을 안 넣고 채권을 살 동기가 있죠. 그 더 큰 동기가 뭐냐면요. 내가 3년짜리 정기예금을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난 5천만 원을 3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되게 안 주기 때문에 3년짜리 정기예금을 집어넣으면 채권보다도 이자율도 낮지만 3년 동안은 5천만 원을 빼도 박도 못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만기 채권을 갖고 있으면 3년 동안 갖고 있어도 되고 중간에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중간에 내가 3년 동안 이자를 받을 거를 좀 포기하고 1년 이자만 받고 2년 차에는 그걸 팔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팔아서 뭘로 바꾸는 거죠? 현금으로 바꾸는 거죠. 현금으로 바꾸는 거를 유동화라고 그래요. 뭐라고?
현금을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금이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유동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즉 다시 말하면 5천만 원을 3년 동안 갖고 있지 않고 예금으로 중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즉 예금으로 돼 있으면 그 예금 가입자한테만 은행은 주게 되는데 채권은 갖고 있는 사람한테 누구나 줘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돈을 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지금 사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은행 입장에서도 돈이 묶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분산시켜서 개인도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돈이 묶이지가 않아서 그걸 돌아가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채권을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이든 나라는. 이해됩니까? 이게 채권의 가장 개변점이고 채권의 정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의 정의.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근데 차용증서는 일반적인 차용증서는 처음에 돈을 빌린 사람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딴 사람한테 넘기는 게 가능한데 굉장히 복잡해요. 동의 절차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A라는 사람한테 B가 돈을 빌렸으면 B는 A한테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A가 돈이 필요해서 이거를 C한테 채권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채권 양도는 B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B가 싫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난 너한테만 갚을게. 딴 사람은 싫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채권을 갖고 있다면 누구한테든지 채권을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3년을 갖고 있든 한 달을 갖고 있든 3달을 갖고 있든 내 맘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A 입장에서는 차용증서보다는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채권의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정해진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의무를 진다. 투자자는 이러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만기 시 원금, 만기까지 채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차용증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거나 채권을 갖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는데 채권과 차용증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은 언제라도 그걸 중도에 뭘 바꿀 수 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누구의 동의 없이? B의 동의 없이. 그래서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함께 중요한 투자 상품으로 기능하며 자, 투자 상품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되게 핵심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삼성전자 주식이 뭐 7만 원에서 8만 원이 됐다. 내지는 8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떨어졌다. 변동을 한다는 거죠. 채권도 변동을 합니다. 채권 가격이 변동을 해요. 그러니까 채권에서는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채권을 삼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자를 가져갈 수가 있고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채권 가격에 의한 그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게 주식처럼 크진 않아요. 하지만 오르고 내리고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선호된다. 또한 채권의 신용등급, 발행자의 재무 건전성, 시중금리 변화 등에 따라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변화시키는 독립 변수가 채권의 신용등급, 발행자의 재무 건전성, 시중금리 변화. 채권의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뭐 이 채권이 AA짜리냐, BB짜리냐, 아니면 발행자의 재무 건전성, 삼성전자가 안전한 회사냐, 삼삼전자는 안전한 회사냐, 시중금리, 시중에 있는 금리가 올랐냐, 내렸냐, 요거 때문에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채권 가격과 수익률이 변동한다. 우리 이제 본문, 수특 본문에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수익률이 뭐냐 하면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자율은 지금 돈을 넣으면 이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자가 5%면 1,000만 원을 넣으면 1년 있다가 5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자율. 이것도 수익률이죠. 이자율이 뭐예요? 수익률이죠. 채권은 은행 이자율은 변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1년 만기 5%짜리를 들었으면 1년 있다가 5%가 딱 주는 거잖아요. 중간에 변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5년짜리 5%짜리 들었으면.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개념인 거죠. 수익률이 변동되는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수익률이 변동되는 이유는 채권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즉 채권 가격이 뭐한다? 변동된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해야 이 글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건데요. 현재 내가 그 5천만 원짜리 채권을,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걸 액면가라고 그러죠. 액면가는 채권에 써 있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3년 있다가 이 채권을 가져온 사람한테 얼마를 준다는 거야? 5천만 원을 준다는 거야. 이거를 4,500만 원에 샀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힘들다. 암산이 잘 안 되니까. 이걸 5천만 원에 샀는데 이게 5,500만 원짜리야. 그럼 수익률은 10%죠. 내가 5천만 원에 산 채권 얼마 샀다고? 5천만 원을 샀어. 액면가는 얼마로 써 있어? 5,500만 원으로 써 있다고. 3년 있다 이걸 가져가면 5,5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럼 수익률이 얼마예요? 10%죠. 그 1년 수익률은 3.3%좀 되는 거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채권이 6천만 원으로 오르면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6천만 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5,5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수익률이네. 그러니까 5,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이 5천만 원일 때보다 수익률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거죠. 이게 4,9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5천만 원일 때보다 수익률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글이 안 읽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이 변동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죠. 수익률이 변동한다는 거는 액면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액면가가 변동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가격이 막 변동하는 거지. 현재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고. 현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수익률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변동하면 뭐가 변동된다? 수익률이 변동된다. 액면가하고 액면가는 변동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채권의 종류, 이거 다 넘어가고요. 이제 이자 지급 방식에 따른 분류부터 읽을게요. 이표채하고 할인채. 이표채. 정기적으로 이자, 쿠폰을 지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이다. 이 채권은 뭐냐면요. 3년 만기 채권 10%짜리라고 하면 연말에 가져가면 이자를 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채권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채권인데 이자율이 10%야. 그럼 3년 만기야. 그럼 5천만 원이라는 액면가가 표시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쿠폰이 3장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500만 원 주고 2년 지나고 나면 500만 원 주고 3년 지나고 나면 500만 원과 5천만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총 받은 돈이 얼마예요? 6,500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1,500만 원의 수익률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이표채예요. 즉 거의 채권은 이표채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매년 연말마다 이자를 줘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뭘 주죠? 그 해의 이자와 내가 처음에 투자한 원금을 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채? 이표채. 이 본문에 나온 거는 할인채예요. 할인채는 이자를 주지 않아요. 이자를 주지 않고 3년 있다가 6,500만 원을 한 방에 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액면가가 얼마가 돼 있어요? 6,500이라고 써 있고 지금 얼마에 사요 이거를? 5천만 원에 사는 거예요. 이거를 현재가라고 하고 이거를 액면가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이게 개념이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5천만 원, 6,50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걸 얼마에 산 거죠? 5천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6,500만 원의 현재가는 얼마예요? 5천만 원인 거죠. 이게 할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할인이라고 한다고, 할인. 할인가로 산 거죠. 그 3년 있다가 6,5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1,500만 원이 뭐예요? 수익률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수익률의 개념과 할인의 개념인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뒤에 뭐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이 나올 텐데 미리 살짝만 보여주면 그러면 여기서 할인을 한다 그러면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할인율. 여러분 머릿속에 할인율 이퀄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될 거라고 표현하는 게 할인율 이퀄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을 한 거에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예금했는데 이자율이 10%다. 라고 하면 100만 곱하기 1 더하기 0.1. 이게 1년 후에 내가 받을 돈이죠. 맞습니까? 2년 후에 받을 돈은 제곱. 그렇죠? 3년 후에 받을 돈은 세제곱.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돼? 퓨처. 나중에 3년 후에 받을 퓨처가 되는 거죠. 퓨처. 100만 원은 뭐예요? 현재가. 이 돈을 100만 원을 넣으면 1 더하기 0.1 곱하기 1 더하기 0.1 곱하기 1 더하기 0.1 이거 3번을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년 있다가 돈이 나올 거잖아요. 반대로 이게 P가 현재가라고 하면 P는 뭐가 되죠? 1 더하기 0.1의 세제곱분의 F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입장에서 계산한 거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내놓으면 3년 있다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게 뭐예요? 이자율이잖아요. 그럼 3년 후에 이거는 지금은 얼마냐는 거죠. 이건 할인율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5천만 원을 넣어놓으면 3년 있다가 6,500만 원이 된다고 그러면 10%가 이자율이었잖아요. 6,500만 원에 3년 후 6,500만 원에 지금 가치는 얼마냐?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항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6,500 나누기 1 더하기 0.1에 3승을 하면 되는 거예요. 6,5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여기다 하는 거죠. 이게 P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과 이자율은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자율은 우리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지금 100만 원을 놓으면 1년 있다 얼마가 들어오느냐. 익숙한데 1년 후에 이 돈은 지금이 얼마냐. 재작년 수특에 이게 떴었는데요. 이 할인율 개념이 굉장히 그때도 고통스러웠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게 뭐냐 하면 공공사업을 할 때의 현재 가치 보는 거죠. 10년 동안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5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500억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거고 500억보다 작으면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치의 베네핏을 계산한 후에 그걸 현재가로 계산을 해보고 그게 500억이 넘으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재작년 수특인데 그때 할인의 개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자율과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의 액면가, 시장 가격.
채권의 액면가.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원금의 금액이며 자, 원금의 금액이라는 건 채권의 종이에 써 있어요. 액면가가 얼마짜리. 얼마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표채하고 할인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표채는 얼마 줘요? 액면가에 써 있는 대로 주는 거고 중간중간에 뭘 준다고? 이자를 준다고. 할인채는 액면가가 내가 사는 가격보다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걸 할인해서 파는 거니까 내가 5천만 원을 샀으면 3년이다 6,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할인채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기 시 투자자에게 상환되는 금액이다. 채권의 액면가는 일정하며 이게 핵심이죠. 액면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인쇄가 됐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 인쇄가 돼 있단 말이야. 5천만 원 이게 써 있으니까 이거 갖고 오는 사람한테 무조건 얼마만 주면 돼? 5천만 원을 주면 되는 거야. 끝. 누구라도 이거 갖고 오면 얼마 주면 된다? 5천만 원을 주면 돼. 그래서 발행 시 표기된 금액 그대로 유지된다. 대부분 채권은 1,000원, 1만 원, 100만 원, 1억 원 등의 단위로 발행되며 국채와 회사채를 포함한 다양한 채권이 이러한 표준 단위에 따라 발행된다. 그러나 실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은 반드시 액면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시중금리 변동, 발행자의 신용도, 경기 상황, 채권의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 프리미엄 또는 낮은 가격, 디스카운트로 거래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요 네 가지를 나중에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현재가는 변한다. 액면가는 변하지? 액면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알겠죠?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긋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중금리가 변동하면 변하고 발행자의 신용도가 변하면 현재가는 변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현재가는 변하고 채권의 유동성이 뭐라고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서 액면가는 어떻게 된다? 액면가는 된다. 현재가는 변한다는 거예요. 채권의 시장 가격. 채권의 시장 가격은 투자자들 간의 매매를 통해 형성되며 이는 여러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시중금리의 변동이다. 자, 이 핵심입니다. 채권 가격을 변동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시중금리.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얽혀서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은 손도 못 대는 문제인데, 그러면 수능 경제를 선택한 사람이 이익이 되느냐? 이익될 거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시험 범위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경제라는 사람도 여기서 큰 베네핏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로렌스 곡선이나 다른 쪽에 경제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수능 경제를 한 애가 유리하거든요. 이건 수능 경제 시험 범위 바깥이기 때문에 수능 경제를 선택한 사람도 이거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통합사회 정도만 아는 거하고 수능 경제를 아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채권은 고정된 이자, 쿠폰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변화하면 기존 채권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변하게 된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지므로 기존 채권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은 가슴 깊이 이제 아셔야 돼요. 가슴 깊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자율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돼요. 이자율은 돈의 가격입니다. 돈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돼요. 자, 채권에도 이자율이 써 있고 발행 당시에는 채권 이자율과 수익률이 동일하죠. 발행 1에는 채권의 가격이 변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채권을 내가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6,500만 원이라고 써 있으면 이자율이 10%인 거잖아요. 1년 이자율이.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그 5천만 원짜리가 5,100만 원이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5천만 원짜리가 4,900만 원이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채권 가격이 현재 가격이 변동이 없다면 수익률은 변동하지 않는 거죠. 근데 채권의 현재 가격이 변동한다면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6,5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4,900만 원을 투자해서 6,500만 원을 받는 게 수익률이 당연히 높은 거 아니에요? 5,300만 원을 투자해서 6,500만 원을 받으면 수익률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변동을 한다, 안 한다? 변동을 하는 이유는 뭐다? 채권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는 시점마다 수익률은 다 다른 거죠. 오늘 사는 사람, 다음 주에 사는 사람, 다음 달에 사는 사람 다 똑같은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수익률이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죠. 사는 시점마다 채권 가격이 바뀌었을 테니까. 지금 채권 가격이 왜 바뀌냐는 거죠. 시중 이자율이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채권 발행은 얼마로 해야 될까요? 5%로 발행을 하겠죠. 여기 재무 리스크가 없다는 전제 하에요. 현재 이자율이 5%면 채권을 5%로 발행을 해야 되겠죠? 왜? 아니, 은행에서 5% 주는데 채권이 4%면 누가 채권을 사겠냐고. 실질적으로는 5%보다 약간 높게 발행을 해요. 은행은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채권은 은행만큼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약간 높게 발행을 하기도 해요. 근데 같다고 이제 생각할게요. 그런 건 빼고. 그러면 이게 채권이고 이게 은행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행 이자율이 10%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현재 이 채권을 사면 1년 있다가 5% 이자를 주는데 양영아, 은행에 돈을 넣으면 10% 이자를 줘요. 여러분 같으면 채권 사겠어요? 은행에 돈 넣겠어요? 은행에 돈 넣겠죠.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이 시중 이자율이 5%에서 10%로 올랐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도 10%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채권 수익률도 10%가 되어야 이 사람이 은행을 넣어놓던 채권을 갖고 있던 1년 있다가 10%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채권 수익률을 10%로 맞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죠?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채권 수익률이 10%가 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채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중 이자율은 10%인데 채권 수익률은 현재 5%예요.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10%가 되겠죠, 좀 있으면? 10%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안 내려가고 있어. 곧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내려가겠죠. 빨리 팔아버려야죠. 더 내려가기 전에. 이해됩니까? 반대로 현재 이자율이 10%였는데 그럼 채권 수익률도 동시에 10%였겠죠? 이자율 5%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넣으면 5%를 주고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얼마를 줘요? 10%를 주죠. 그러면 은행에 돈을 넣겠어요? 이 채권을 사겠어요? 채권을 사겠죠. 그럼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올려들죠. 언제까지 채권 가격은 올라갈까요?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서 5%가 될 때까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은행 수익률하고 은행 이자율하고 딱 맞아서 떨어지는 그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안정이 가겠죠. 그러면 은행 시중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채권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아직 채권 수익률이 이거보다 높다면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거고 이자는 은행에 넣어놓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매일 보는 게 뭘까요? 이자율이죠. 채권을 거래하는 사람이 매일 이자율을 보는데 어느 이자율을 먼저 보냐면 미국 이자율을 먼저 봅니다. 이거 어저께 인문사회 시간에 한 건데 미국 이자율이 바뀌면 한국 이자율은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이자율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 올리면 한국 이자율을 올리지 않으면 환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리면 한국도 이자를 올리고 미국에서 이자를 떨어뜨리면 한국도 이자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채권 가격이 바뀜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변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채권 가격이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뭐예요? 시중 이자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놓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밖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냐면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역관계다. 이렇게라고 표시돼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해됐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이해되죠? 수익률을 맞춰야 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 현재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만기 할인채 수익률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자율하고. 안 그러면 아무도 채권을 안 살 테니까. 그쵸?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왜? 이 문장으로는 외워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충분히 설명할 지면이었기 때문에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역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시중금리가.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지므로 기존 채권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신규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고 기존 채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상승하여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이 말의 내용은 이제 이해됐습니까? 자, 이 개념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채권 시장 가격과 금리. 채권 시장 가격과 금리.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핵심적인 원리이다. 자, 이 얘기는 아까 설명한 거고, 그게 왜 그렇게 된지를 아까 내가 얘기한 그 로직대로 그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즉,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러한 관계는 채권이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 시중금리 변화가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개념과 채권 가격의 결정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채권 수익률과 이자율이 일치가 결과적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도 은행에 돈을 넣거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은행에 돈을 넣거나 채권을 갖고 있는 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생기면 한쪽으로 쏠려서 이게 이퀄이 될 때까지 가격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이유 알겠죠? 그러면 이 표책. 금리와 채권 가격의 기본 원리. 채권의 가격은 미래의 현금 흐름, 이자와 원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으로 결정된다. 현금 흐름이라는 말이 또 되게 어려워요. 받는 돈이에요, 돈.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동성, 현금 유동성. 그때 받는 돈, 현재 받을 돈. 이해됐습니까? 현금 흐름은 그냥 돈이에요. 이 과정에서 할인율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시중금리이다. 즉, 채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산출된다. 자, 미래에 받을 원금, 그 다음에 이자를 1 플러스 R의 T, 1 플러스 R의 N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계산식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표체는 우리 본문의 예도 아니니까 본문의 예는 할인채니까 이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P는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거죠. 이자율과 역관계라는 게 식으로 계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재 가치는 떨어진다. 이해됐습니까? 이 공식에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채권의 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분모가 작아지므로 채권의 현재 가치는 높아진다. 즉, 금리가 상승하면 동일한 금리를 제공하는 기존 채권의 매력이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자, 그래서 뭘 맞추는 거죠? 이자율과 수익률이 맞춰지는 거예요. 현재 가격이 하락해서 이자율과 수익률이 맞춰지는 거고. 금리가 하락하면 기존 채권의 상대적인 매력이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이다. 가격이 올라와서 맞춰지거나 가격이 내려가서 맞춰지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금리 상승 시 채권 하락의 원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게 채권 가격 결정 이론이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안 배워요. 경제학과 2학년까지. 3학년 올라가서나 겨우 배울까 말까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언론을 다 10번을 읽어도 이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 언론 수준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화폐금융론 정도 가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상승 시 채권 가격 하락의 원인. 금리가 상승하면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므로 투자자들은 기존 채권보다 신규 채권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채권을 매도하려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5%짜리 채권인데 그정금리가 10%가 됐으니까 새로 발행하는 채권은 이자율과 맞춰서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5%짜리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거 5%밖에 이자를 못 받으니까 수익률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5%짜리 채권은 다 팔라고 할 거고 10%짜리 채권만 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5%짜리 채권을 계속 팔면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현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액면가는 픽스잖아요. 현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10%에 맞춰질 때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됐죠? 예를 들어 기존 채권의 액면가가 1억 원이고 표면금리가 5%라면 연간 이자 지급액은 500만 원이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7%로 상승하면 신규 발행 채권은 7%의 이자를 지급하므로 투자자는 기존의 6% 이자를 제공하는 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할 이유가 없다. 더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를 맞춰준다는 거죠. 기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해야 시장에서 7%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균형이 맞춰진다. 금리 하락 시 채권 가격 하락의 원인. 자,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트럼프가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는 금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거죠. 금리를 낮추면은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지금 채권 투자에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죠. 은행 가서 채권형 펀드를 사면은 이자는 이자대로 받지만 채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낮출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현재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낮추려고 할 거고. 현재 경기가 너무 뜨겁다고 생각하면 금리를 높이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는 사람은 야, 이 미국 경기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판단하면 반대로 가는 거고. 잘 판단하면 맞추는 거고. 금리 하락 시 채권 가격 하락의 원인. 똑같은 얘기예요. 반대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신규 발행 채권의 금리도 낮아지므로 기존 채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기존 채권을 선호하게 되며 기존 채권의 시장 가격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기존 채권의 액면가가 1억 원이고 표면금리가 5%라면 연간 이자 지급액은 500만 원이다. 그러나 시중금리가 3%로 하락하면 신규 발행 채권은 3%의 이자만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은 기존의 5% 이자를 제공하는 채권을 선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여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이처럼 금리가 하락하면 기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 채권 발행 주체, 신용 등급과 금리 관계. 이제 시중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는 맞췄죠? 자, 신용 등급. 신용 등급은 채권 발행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한 점수로 무위험 자산, 국채 대비 부도 위험 수준을 반영한다. 주요 신용평가 기관은 기업 및 정부의 신용도를 분석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신용 등급 체계 예시. 자, 그러니까 AAA가 제일 좋은 거고요. 미국 국채, 절대 미국은 안 망할 거라고 그런 거고. 한국도 AAA.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로 만기 때 돈을 띄낄 염려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A만 돼도 AAA보다는 뜯길 염려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자를 더 줌으로써 그걸 만회하려고 그래요. B가 되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될 거고. 이해됩니까? B 정도 나오면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거죠. 뭐하고 똑같으냐?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높은 사람한테는 낮은 이자를 빌려주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는 10%, 신용도가 아주 낮은 사람은 20%, 그거 더 낮은 사람은 아예 안 빌려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나 채권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신용등급과 금리가의 관계. 채권의 금리는 크게 무위험 금리, 신용 스프레드로 구성된다. 채권 금리는 무위험 금리 더하기 신용 스프레드, 무위험 금리, 국채, 미국 국채, 독일 국채 등 금리와 같은 가장 안전한 자산의 금리. 자, 금리 플러스 스프레드가 붙는다는 거죠. 이게 이 표현도 이제 익숙하지 않을 텐데, 가산치예요, 가산치. 무위험 금리가 5%인데, 니네 나라는 안전하지 않은 나라니까, 너네 플러스 스프레드 1%, 6%. 벌 주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더 안 좋으면 7%. 자, 그러면 한국이 IMF 때 신용도가 나빠졌죠? 그러면 한국의 국채를 외국에서 팔려고 그러면 미국 국채는 5%에 사는데 한국 국채는 6%, 7%, 8%를 돼야 외국이 산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 3%의 스프레드가 붙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5% 이자만 주면 되는데 한국은 무려 8% 이자를 줘야 한국 국채를 외국이 사준다는 거죠. 근데 한국이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한국 국채를 사는 거고 한국이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한국 국채를 안 사겠죠. 채권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됩니까? 미국 거에 투자한 것보다 60%씩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빨리 신용 회복을 했잖아요. 그때 한국 국채를 산 사람들은 이익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 3으로 한국 국채를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당시에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국의 신용도가 삐삐삐였다고 해볼게요.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존재한 거죠. 근데 열심히 우리나라가 돈 갚고 구조조정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AA까지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자, 스프레드는 3으로 샀는데 AA의 스프레드는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려면 현재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국채를 산 사람은 이익을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의 신용 등급과 채권 가격이 변동이 된다, 안 된다? 아주 간단하죠. 이건 너무 쉬운 거죠. 신용도가 높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고. 왜 올라가요? 스프레드가 있으니까. 스프레드가 3이었는데 스프레드 1만 줘도 될 회사를 3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은 가격이 올라가 수익률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자, 됐고. 금리 상승시 채권 가격 하락의 원인. 금리 상승시 채권 가격 하락 원인이 아니고요. 이건 신용도 변동시지. 자, 보면 부도 위험의 증가.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채무 불이행,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투자자는 더 높은 신용 스프레드를 요구하여 위험을 보장받으려고 한다. 자, 현재 스프레드가 5%에 3%, 8이란 말이에요. 스프레드 8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채권 수익률이 8이라는 얘기죠. 8이에요. 근데 부도위험이 증가했어요. 잘 말하면 신용도가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 그럼 스프레드를 얼마 줘야 돼요? 9, 10. 스프레드가 4, 5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익률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수익률을 더 주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현재 채권 가격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가면 되죠. 아주 간단한 거죠. 쉽게 말하면 신용도가 나빠지면 현재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스프레드를, 그러니까 수익률을 5 플러스 3이었는데 5 플러스 4, 5 플러스 5까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익률은 채권 종이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잖아요. 이거는 변동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이걸 변동시키는 거와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오는 채권은 스프레드 10을 적용받겠죠. 만약에 그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졌다면. 근데 기존에 있는 채권은 인쇄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격을 떨어뜨려서 인쇄를 바꾼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삼성전자 채권이 5%였고 지금 현재가가 얼마였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이 다 불이 터져가지고 막 빵빵빵 터지고 돈을 이제 생산도 못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향후에 내가 채권을 2년 있다 가져갔을 때 나한테 돈을 못 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될까요? 낮아져야 될까요? 낮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채권을 샀다면 내가 이자율로는 안 산다는 거죠. 지금 산다면 이자율로 안 사고 또 높은 이자율로 산다고 하는데 지금 써있는 채권에는 이자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자율을 지우고 다시 쓸 방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현재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이자율을 쓰고 다시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위험 프리미엄. 투자자는 리스크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에 투자할 때 추가적인 위험 보상을 원하며 이에 따라 신용 스프레드가 증가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삼성전자 핸드폰이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애플보다 그렇게 못한가? 아니잖아. 근데 애플은 엄청난 기업 가치 갖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기업 가치 그만 못하잖아. 이유가 뭐예요? 북한의 핵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삼성전자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기업 가치가 엄청 좋은데도 북한의 핵 리스크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도 북한만 없으면 훨씬 더 싸게 조달할 수 있는데 북한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 스프레드가 항상 한국에 붙는 거야. 인정? 안 그래? 북한이 핵을 푹 떨어뜨리는 순간 한국 국채도 나라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한테 누가 핵을 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고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리스크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에 투자할 때는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서 스프레드가 증가한다. 스프레드라는 건 뭐죠? 기존 이자율에다가 좀 더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주면은 돈을 안 빌려주니까. 시장 유동성 차이.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은 투자자 수요가 적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유동성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진다. 즉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건 현금으로 바꿀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신용 등급이 안 좋은 거는 거래가 잘 안 되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더 높은 이자율을 받아야 된다. 그 더 높은 이자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스프레드라는 표현을 썼죠. 스프레드.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볼게요. AAA는 국채. 보통 이거 미국 국채를 말하는데요. 무위험금리. 미국 국채는 절대적으로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용 스프레드는 얼마? 0.5.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는 신용 스프레드가 얼마 정도 나온다? 0.5. 삼성전자가 AAA거든요. 신용도가 엄청 높단 말이야. 그러면 4%로 빌리는 건데 BBB 정도 되면은 무위험금리가 3.5%인데 스프레드가 얼마예요? 2.0. 얘는 돈을 빌리려면 5.5로 빌려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CCC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얼마야? 3.5%인데 스프레드가 8.5예요. 얘는 12%에 빌려. 이런 거는 안 사는 게 나은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는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근데 돈은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용 스프레드가 만약에 30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 회사가 조금만 좋아지면 30이 10으로 확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막 두세 배가 올라가 버려. 이거 정급펀드라고 그래, 정급펀드. 망하기 직전에 있는 채권만 모아가지고 거래를 해버리면 막 크게 망하거나 크게 벌거나 그 정도로. 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 채권의 가격은 미래의 현금 흐름, 이자와 원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으로 결정한다. 현금으로 뭐라고요? 내가 받을 돈. 이 과정에서 할인율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시중금리이다. 자, 이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하고 이자율이 왜 같은 개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지문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채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산출된다. 신용등급 하락, 금리 상승,
기업 또는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기존 발행된 채권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가격이 하락,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하게 된다. 신용등급 상승, 금리 하락.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부도 위험이 줄어들어 투자자는 낮은 금리에도 투자하려고 한다. 기존 채권의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높아져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해됩니까? 100%야 돼요. 어떤 회사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라고 하면 스프레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스프레드 2로 만약에 거래했다 그러면 3 플러스 2에 5에 거래했는데 이제 스프레드 1로만 거래하면 3 플러스 1인 4로 거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4로 그 회사 채권을 사는데 과거에 발행된 거는 5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4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인채. 할인채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거나 거래되는 채권이다. 투자자는 할인된 가격에 채권을 매입한 후 만기 시 액면가를 상환받아 그 차익을 수익으로 얻는다. 할인채는 일반적으로 이자 지급이 없으며 투자자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발행 가격과 액면가 간의 차익을 수익으로 실현하는 구조를 갖는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므로 할인채의 현재 가격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가 상승하면 할인채의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특성이 있다. 아주 간단하면 이자율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현재 가격 P에다가 이자율이 10%면은 곱하기 1 플러스 0.1이잖아요. 이거를 3년 동안 하면 3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받을 내가 금액이 되죠. 그러니까 1,000만 원에 10%면은 1년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미래에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해버리면 P는 현재 가격은 미래 가격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율과 할인율은 결과적으로 개념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식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요 식으로 계산하면 헷갈리지가 않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현재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현재 가격은 올라간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개념적으로 하나도 헷갈릴 게 없는 거죠. 요거 이해가 됐죠? 이 공식에 따르면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이게 커질수록 할인율은 커지는 거죠. 10년짜리 할인율하고 1년짜리 할인율하고 차이가 있겠죠. 이해됐죠? 심지어는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할인율이 거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채권을 사는데 내일이 지급일이야. 하루치 이자율이라는 건 거의 미미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가격이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커질수록 이게 작을수록.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높을수록 할인채의 현재 가격은 더 낮아진다. 이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 금리가 높아질수록 현재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액면가 1억 원, 만기 5년짜리 할인채가 있을 때 시중금리가 5%라면 현재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자, 1.05의 5승 분의 1억은 현재 가치는 7,835만 원. 즉, 이 할인채는 현재 얼마에 사면 돼? 7,835만 원의 현재가가 존재하는 거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채권 가격의 현재 가격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는 거죠. 즉 7,835만 원의 할인채를 매입하면 만기 시 1억 원을 상환받으며 약 21.6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수익률이죠. 사실은 전체 수익률은 그런 거고 연수익률은 얼마예요? 0.5%죠. 아니 5%죠. 5%. 연수익률 5%. 만약 시중금리가 실프로로 상승하면 현재 가치는 더 낮아져
9만 원이 되며 금리가 3%로 하락하면 현재 가치는 8,626만 원으로 상승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3%로 가면은 이 채권 가격은 8,6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현재 뭐 8천만 원밖에 안 되면 이 채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현재의 8,700만 원이 되면 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 거야? 8,650만 원에 수렴할 거니까 내려갈 거라고 예상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할인채와 금리의 관계. 할인채는 시중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 유형이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므로 할인채의 가격은 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다. 헷갈리면 이 식을 써보고 대입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써 있는 거가 헷갈리면 수식으로 쓰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지문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본문 일치로 가려고 그러면 그 바쁜 와중에 일치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지문은 수식과 그래프를 표현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버리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이는 다음과 같은 원리 때문이다. 금리 상승 시 할인채 가격 하락.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발행되는 채권의 할인율이 더 높아진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할인채를 선호하게 되므로 기존 할인채의 매력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기존 할인채의 가격이 하락하여 시중금리에 맞추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시중금리 R하고 일치할 때까지 변동됐다는 거죠. 2번은 반대고요. 할인채의 가격과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의 관계. 똑같은 얘기를 반복입니다. 할인채의 가격은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만기 시 지급될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 여기서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며 시중금리, 할인율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할인채의 현재 가격은 액면가를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값과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으면 다른 상품을 살 테니까.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를 저평가된 자산으로 인식하고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할인채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현재 가치와 그 이자율과 수익률이 같아질 때까지 가격이 변동한다는 얘기죠. 자, 같은 얘기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채권의 장단기 수익률 격차. 즉, 다시 말하면 2년짜리를 살 것이냐, 1년짜리를 사서 1년짜리를 또 살 것이냐. 이게 본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수익률 격차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 채권을 2년 연속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장단기 수익률 격차를 결정하고 결국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형성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2년 만기 채권 매입.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을 매입하여 2년간 고정된 만기 수익률을 얻는 전략이다. 이때 A는 현재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값이다. 이미 시장에서 2년 만기 채권이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알려져 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이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죠. 현재 내가 5천만 원을 샀는데 2년 후에 6,5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으면 수익률 10%, 1년짜리 수익률 3년짜리잖아요.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2년짜리를 사거나 3년짜리를 사면 사는 순간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정해져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 책에서는 2년짜리 나왔으니까 2년짜리 수익률이 정해진 거야. 2번. 1년 만기 채권을 2년 연속 매입. 올해 1년 차에 1년 만기 채권을 매입하여 연평균 수익률을 확보한다. 자, 이거는 A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지금 살 때 1년짜리 사나 2년짜리 사나 수익률 10%는 같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제 연속으로 살 때는 B하고 1년 있다가 B 다시 요때 어떻게 되냐 차이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때 B 다시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1년 후 2년 차에 다시 1년 만기 채권을 매입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B-라고 한다. B는 현재 관측 가능하지만 B-는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는 미래 금리이므로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추정값이다. 자, 투자자의 기대치가 반영된 추정치다. 투자자가 만약 두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같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금융시장에서 차익 거래가 없도록 균형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비트리지는 두 가지의 거래가 차이가 존재한다면 싼 데서 사서 비싼 데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2년짜리를 사나 1년 사고 1년 사나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률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죠. 만약에 그게 다르다면 한쪽 거래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높은 거래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둘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온 채권의 장단기 수익률 격차. 채권 시장에서 2년 만기 채권, 만기 수익률 A와 1년 만기 채권을 2년 연속 매수하는 전략, 만기 수익률 B, 1년 후 재투자 금리 B-를 비교할 때 차익 거래가 없는 균형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자, 균형 상태가 아니라면 이것 또는 이것만 투자할 거니까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A. 현재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2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확인할 수 있죠. B. 현재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확인할 수 있죠. B-. 1년 후 새롭게 매수하게 될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투자자의 기대가 반영된 값. 이제 B와 B-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A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홍식을 통해 살펴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니까 이 수익률 A를 바꾸는 독립 변수는 뭐죠? A예요, B예요, B-예요? B-죠. 이 B-가 바뀜으로 인해서 A가 바뀐다는 거죠. 동아야, 정신 차려. B-가 바뀜으로 인해서 A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B-가 B보다 작은 경우. 미래 금리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기대. 자 볼게요. 미래 금리가 현재 금리보다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지문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금리는 언제 하락시키냐 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는 금리를 하락시키라고 거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정부는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B-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1년 후에는. 지금은 B지만 지금은 4%인데 1년 후에는 3%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누군가 예측을 하는 거죠. 만약 투자자가 미래의 1년 만기 금리가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그럼 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 그럼 1 더하기 B-하고 1 더하기 B. 그러니까 1년 투자하고 1년 투자 두 번 한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B, 1 더하기 B 이거보다 이게 더 작은 거죠. 요게 더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1 더하기 A 제곱은 1 더하기 1 더하기 B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즉 아비트리지 거래가 없으려면 요것과 요것이 같아야 이거를 투자하든 이거를 투자하든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거는 요거보다 크다 작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A는 1 더하기 B보다 작고 A는 B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는 거죠. A는 뭐죠? 장기 수익률이고 B는 뭐죠? 단기 수익률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B-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면 장기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보다 작다. 결과적으로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A가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B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경기 침체가 되면 그 이자율을 낮춰줄 거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수익률 여기가 만기, 여기가 뭐죠? 수익률.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년짜리가 1년짜리보다 낮다는 거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수익률은 내려가는 모양으로. 이게 급하진 않겠죠. 이해됐습니까? B가 B'가 큰 경우. 미래금리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기대. 이번에는 투자자가 미래금리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B'가 B보다 크다라고 가정한다. 경기가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금리를 높여가지고 경기를 잠재우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황을 생각하는 거죠.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이해됐죠? 그러면 1 더하기 B' 하고 1 더하기 B 하고 1 더하기 B를 해보면 1 더하기 B제곱인데 이게 이제 B'가 더 크니까 1년 후에는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리보다 요게 더 크니까 요거 하면 요게 더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 더하기 A제곱 2년짜리를 사는 거하고 1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B' 사는 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느 하나를 투자 안 할 거잖아요. 두 개 같이 같아야 될 거니까. 사람들이 2년짜리 살래요? 1년 있다 사고 1년 있다 또 살래요? 그게 같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B제곱. 그러면 제곱 띄워버리면 1 더하기 A, 1 더하기 B. A는 B. 이때는 A, 장기 수익률이 단기 수익률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랬습니까? A는 장기 수익률이고 B는 단기 수익률이니까. 자, 근데 이게 뭐 같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만기. 이자율이 변동이 없다 그러면 수평이겠죠. 장기나 단기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장기나 단기일 때 반드시 상승하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정리. 이처럼 B와 B'를 비교. 곧 미래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 금리보다 높을지 낮을지 같을지를 통해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A가 달라지는 과정을 단순 부등식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B'보다 B가 크다. 장단기 금리 격차가 음수가 되어 수익률 곡선이 역전. B'가 B보다 크다. 장단기 금리 격차가 양수가 되어 수익률 곡선이 정상, 우상향. B'와 B가 같다. 수익률 곡선이 평탄하다. 결국 투자자의 미래금리에 대한 예상이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장단기 금리의 차이를 결정하며 그 결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각기 다르게 형성된다. 자,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울기가 상승한다는 거는 A 값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A 값이 상승한다는 걸 뭘 뜻하는 거죠?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즉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액면가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A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익률 곡선이 상승하게 되는 이 케이스죠. 그렇죠? 잘못 써줘. 어떻게 잘못 써있지? 같을 때는 안 세고. 같을 때. 그러네. 요 케이스죠. 같을 때.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A가 상승하는 거는, 즉, 다시 말하면, 미래 금리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그러면 1 더하기 1, 그러니까 1 더하기 B, 1 더하기 B-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현재 A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A가 B보다 커져야 된다는 거죠. A가 올라가야 커지는 거잖아요. A가 올라간다는 건 뭐죠?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져줘야 A의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처음에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자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현재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서 수익률을 맞춰준다는 거죠. 이게 이 글을 읽어서 여기까지 추론이 될 가능성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서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할인율. 자, 그리고 재작년 수능특강 뒤져가지고요. 네. 거기서 할인율 개념이 있는 거 얘들한테 클래스룸에 올려주시고요. 네. 여러분이 A반 클래스룸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A반 클래스룸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재작년 수능특강 설명을 거기 해놨어요, 내가. 그게 살아있을 거라고. 그래서 할인율 개념이 나오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딴 건 볼 필요 없고, 할인율이라고 나와 있는 재작년 수능특강은 보세요. 할인율 개념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할인율 나온 거하고, 채권 가격을 결정한 요인. 이건 2010년 채권 가격 결정하는 거가 기출문제에 나왔다, 이게. 국고채 금리 결정 방법. 프리미엄. 채권 프리미엄 가격. 이 프리미엄은 조금 이상하고 하면 환해지에 또 나와요. 프리미엄이 뭔지. 그러면 오늘 중으로 이따가 8시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 하나 푸실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빨리 풀고 뭘 풀어야 돼, 오늘 중으로? 요 세 지문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일만 가도 여러분이 감각이 되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이 세 지문에 대한 해설은 예복해 들어가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 지문이 그냥 다 풀리고 100% 이해야 되면은 예복을 볼 필요가 없고, 좀 찜찜하다. 그 예복해 들어가서 이 세 지문을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 국어 수업 이용하는 방법 알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무슨 나는 건방지게 안다? 수능 당일날 이거 떴을 때 틀린다에 내가 90% 확률 건다.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 수능 당일날 맞을 가능성에 90% 확률 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어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국어 공부하는 사람이 너희들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게 안 뜨면 할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뜨면 어떻게 하겠어? 뜨는 순간 여러분들은 얻는 건데, 시험 범위가 나왔으면 골라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다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오해독을 하고 질문 받을 테니까, 나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겸허하게 그렇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우리 제작팀에서 같이 만들어주니까 이거 기존의 기출문제, 내 강의 다 확인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